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떠났지만 고려인으로 돌아왔다. 와, 이 한 문장이요. 한 역사학자의 정체성이 어떻게 그냥 통째로 바뀌어버렸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역사학자가 천일 동안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병환 작가가 어떻게 자신의 세계관을 완전히 새로 쓰게 됐는지 그 놀랍고도 깊은 생각의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요, 무슨 대단한 계획이 있어서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였죠. 한 지식인이 자기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지적 위기, 바로 그 순간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베트남 하노이입니다. 동아시아 냉전사를 전공한 전문가였던 이병환 작가는 박사 후 연구 때문에 베트남으로 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랄까, 나는 동아시아에 대해선 다 안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아주 지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노이에 갔는데 떡하니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머릿속에 그리던 동아시아, 그러니까 중화문화권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던 거죠. 프랑스 식민 지배의 흔적, 또 소련이나 동유럽과의 관계, 심지어 이슬람과 인도의 영향까지.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그가 평생 쌓아온 지식의 탑을 그냥 와르르 무너뜨려버린 겁니다. 바로 이 질문. 내가 알던 동아시아 지도가 이게 아니었네? 그럼 내가 아는 다른 것들도 다 틀린 거 아닐까? 이 지적 충격과 혼란이 그를 한국으로 바로 돌아오지 않고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천일간의 긴 여행으로 이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여정을 따라가 볼까요? 그는 여행을 하면서 전 세계 주요 문명권에서 아주 거대하고 또 동시에 일어나는 어떤 변화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가 발견한 아주 놀라운 패턴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세계의 주요 강대국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서구화를 따라가던 20세기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각자 자기들만의 고유한 역사, 고유한 정체성을 찾아 돌아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자, 이 흐름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먼저 중국입니다. 마오쩌둥 시대에는 반봉건, 그러니까 낡은 전통은 다 부숴버리자는 거였잖아요. 근데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완전 정반대입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외치면서 오히려 전통을 되살리는 걸 국가의 핵심으로 삼고 있죠. 이런 패턴, 인도라고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인도의 초대 총리 네루는 스스로를 인도를 다스린 마지막 영국인이라고 할 정도로 서구적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모디 총리는 어떻습니까? 힌두투바, 즉 힌두다움을 내세우면서 힌두 문명에 뿌리 내린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고 젊은 층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죠. 튀르키예도 예외는 아니에요. 건국의 아버지 아타투르크는 서구화와 세속주의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지금의 에르도안은 신오스만주의를 외치면서 마치 자신이 과거 오스만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고 이슬람 세계를 이끄는 지도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를 한번 볼까요? 레닌은 서양에서 들어온 마르크스주의로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푸틴은 어떻습니까? 그 혁명을 뒤집고 러시아 고유의 기독교인 동방정교회를 부활시키면서 마치 과거의 차르처럼 강력한 러시아를 만들고 있죠. 자, 여기서 이병환 작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서구 언론은 이런 흐름을 보고 민주주의의 퇴행이다라고 비판하거든요. 근데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45억의 사람들이 이런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단순히 퇴행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20세기라는 하나의 시대가 저물고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신호는 아닐까요? 지금까지는 정치나 문명 같은 좀 추상적인 이야기였죠.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는 아주 구체적인 현실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지구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런 변화가 그냥 사람들 머릿속 생각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강철과 콘크리트, 대륙과 대륙을 잇는 거대한 프로젝트들을 통해 물리적인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엄청난 프로젝트들 좀 보세요. 먼저 중국의 광주아오 대교.
세계에서 제일 긴 바다 위 다리인데 이걸로 광저우, 홍콩, 마카오가 하나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우르무치에서 테헤란까지 중국과 중동을 관통하는 새로운 철의 실크로드도 있죠. 더 나아가서 아시아랑 북미 대륙을 잇는 베링 헤어 프로젝트, 아프리카랑 유럽을 터널로 잇는 지브롤터 헤어 프로젝트까지. 이 거대한 계획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딱 하나입니다. 유라시아라는 초거대 대륙이 다시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서에서 달달 외웠던 5대양 6대주라는 세상의 지도가 이제는 낡은 것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 그대로 하나로 붙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거대하게 또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기서 이병환 작가가 제시하는 새로운 철학, 바로 고려인이라는 감각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고려인이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아는 중앙아시아의 우리 동포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철학이고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자신을 어디에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이 거대한 네트워크에 연결된 존재로 보는 거죠. 마치 1000년 전에 몽골 제국 덕분에 유라시아가 하나였을 때 저 동쪽 끝에 있던 고려라는 이름이 서양의 코리아로 알려졌던 것처럼요. 아니 근데 왜 하필 1000년 전의 낡은 개념을 지금 다시 꺼내오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분단된 한반도라는 20세기의 낡은 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다시 연결되는 유라시아의 중심에서 우리의 위치를 새롭게 생각하게 만들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의 세상은 분리되고 단절되는 게 힘이 아니라 연결되는 게 진짜 힘이 되는 세상이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우리가 살아갈 미래가 바로 직전의 20세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먼 옛날, 전 세계가 훨씬 더 넓게 연결되어 있던 13세기와 더 비슷할 거라는 통찰인 거죠. 결국 이 모든 거대한 이야기는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시 연결되는 세상 속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 어쩌면 그게 바로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숙제가 아닐까요?